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이혜은입니다. 자,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미국의 3대 지수 혼조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고용지수 발표 이후에 단기물인 2년 국채금리는 2.49%까지 치솟았다가요. 소폭 하락하면서 2.4% 초반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는 2.37%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0년물과 2년물의 역전이 진행된 상황에서 오늘 한국과 일본 주식시장은 상승 마감했고요. 중국 본토 시장은 청명절 연휴로 오늘과 내일 휴장합니다. 자, 미국의 고용이 견조한 것으로 보고가 되면서 연준의 긴축 가속화는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지만요. 유럽의 물가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ECB는 금융정책과 또 그로 인한 상호작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의 자금이 모이는 선물 시장에서 우리는 앞으로 또 투자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 가져야 할까요? 깊어지는 고민의 시기 속에서 혼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를 통해서 멀리 보는 눈 함께 키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출연하는 선견 마스터가요. 매주 일요일 밤마다 온라인으로 해외 선물 무료 강연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일요일의 주제는요. 실전 매매 끝판왕 이평선 매매 기법이라고 하고요. 자, 또 금요일마다 출연하는 골드도치 마스터. 일요일 낮 1시에요. 단기 매매 총정리, 일목균형표와 볼린저 밴드의 보조지표 활용이라는 주제로 주말 무료 특강을 하니까요. 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십시오.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래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하셔도 됩니다. 스캔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참여 링크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해외 선물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 받고 있습니다. 시장 이야기 나누면서 질문들 바로바로 해결해 드릴 거니까요. 궁금증 미리미리 남겨주시고요. 참여 방법은요. 오픈 채팅방에 신세계 검색하셔도 되고요. 샵 0082번으로 신세계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요. 휴대전화 카메라로 기본 카메라 켜셔서 스캔만 하시면요. 즉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코드 번호 입력란에는 0707 입력해 주시고요. 자, 보내주신 질문은 방송 진행하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오늘은 선견 선생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선견 선생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는 또 이 방송에서 처음 뵙는데 오늘 어떻게 좀 진행을 해주실 건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인사 먼저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자, 일주일 만에 또 뵙게 되는데 제가 저번 주 주말에 원래 강연회, 그러니까 주말 특강을 했어야 되는데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강연회를 좀 취소를 했습니다. 일단 시청자 여러분께 기다리셨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 일단은 좀 드리고요. 플러스해서 오늘 굉장히 좀 이슈들 많죠. 예, 2년물, 10년물 저번 주부터 체인지가 됐고 네.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뉴스들 쏟아지고 있고 분석들 쏟아지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 어떻게 진정이 될지 러시아 전쟁이요. 예, 그로 인해서 지금 유가도 굉장히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저번 주 복귀 그리고 이번 주 전망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목 상태가 안 좋으셔서 방송을 쉴 수밖에 없었는데 대신 오늘 더 많은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더 많은 이야기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각 10시 5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나스닥은 미 국채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가 역전된 가운데 FOMC 의사록 공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볼드는요, 연준의 빅스텝에 달러와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일주일간 2% 하락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5일입니다. 미국이 비축률을 발표하겠다고 발표한 뒤에 13% 급락하면서 2년 사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 유로 FX는요, 3월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7.5% 기록하면서 경제성장 불확실성에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 시장의 중요한 이슈와 시세 짚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개장 이후에 나스닥 그럼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개장 파동 확인하시죠. 빠밤, 네. 네, 마스터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제가 오늘 신세계 리턴즈 처음 진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미숙하다는 점 양해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네,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매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차트 잠깐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봉 차트를 좀 보면요. 제가 PPT도 잠깐 보죠. 자, 요 PPT를 제가 잠깐 좀 보겠습니다. PPT 보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금요일 아침에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차트 분석에 대한 영상을 직접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습니다. 노란톡방에 금요일 아침에 제가 일단은 보내드렸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하셔야 된다라고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선을 일단 좀 그려드렸습니다. 15,200 라인입니다. 정확히는 15,200 라인이고요. 두 번째는 14,700 라인을 제가 일단은 찍어드렸는데요. 이유를 조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봉상으로 보면 이 부분이죠. 일봉상 그물대 윗부분입니다. 일봉상 그물대 윗부분이 14,700 라인 정도 됩니다. 14,700 라인 정도 되고요. 일봉상 그물대 위를 일단은 지지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 자, 제가 금요일 날 아침에 말씀을 일단 드린 부분이 있는데 15,200 라인입니다. 15,200 라인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전고점이죠. 전고점 여기입니다. 이 캔들 보이시죠? 전고점 15,200 라인을 일단은 지지를 한다라고 하면 수평선을 하나 좀 찍어 드릴게요. 15,200 라인 정도를 일단 지지를 한다라고 하면 이 윗가격입니다. 이 윗가격에 대한 전고 라인 16,000대를 다시 한번 상방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일단 이런 기술적으로 모멘텀이 보인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15,200 라인을 살짝 깼습니다. 15,200 라인을 살짝 깨고 조정을 받는 모습을 일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봉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이 라인이거든요. 자, 주봉을 보시게 되면 조금 크게 제가 키워드리겠습니다. 자, 그물대 상단입니다. 그물대 상단이 14,700 라인 정도 됩니다, 여러분. 14,700 라인. 자, 주봉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주봉 기술적 분석을 제가 한번 조금 해드릴게요. 자, 주봉을 보시면 여러분, 자, 항상 2016년부터 그물대를 맞고 그물대를 지지하면서 상승의 폭을 키워가는 이런 기술적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마 이날이었을 건데요. 12월 말 정도, 1월 초에서 12월 말 정도에 이 캔들을 보면서 자, 이게 그물대를 맞고 다시 한번 위쪽으로 가는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좀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그물대 하단이죠. 그물대 하단을 터치하고 다시 한번 상승의 폭을 키우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금요일 아침에 말씀드린 15,200 라인 선이었는데 15,200 라인을 지지를 하지 못하고 밑으로 조정을 지금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라인인 14,700 라인입니다. 14,700 라인을 지지를 하고 다시 한번 상방에 대한 이 부분이죠. 이 상방에 대한 기운을 여러분들이 위로 가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주는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일단은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스닥 일단 기술적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나스닥 시장에 관해서 차후에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2년물과 10년물 금리 스프레드 그리고 이번 주 이슈 등등 점검을 일단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으로 이 골드 개장 파동을 확인해 볼 네, 나스닥 이슈 준비해 오셨다고 하시는데 골드 개장 파동 확인하시기 전에 나스닥 이슈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짧게 몇 말씀만 좀 드리자라고 하면 2년물과 10년물이 지금 금리가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많은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일단 나오고 있는데 제 관점은 그래요. 제가 주말 특강이나 아니면 이 해외 선물 신세계를 통해서 금리 스프레드에 관한 설명도 제가 굉장히 좀 많이 드렸었죠. 그리고 2년물과 10년물에 대한 이런 설명 등등 여러 가지를 일단 좀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2년물과 10년물이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2년물과 10년물이 지금 역전이 됐다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당장 뭐 내일 모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선행적인 시그널이라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행적인 시그널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 제가 경우의 수를 몇 가지 일단은 조금 산정을 해드렸죠. 자, 2년물과 10년물이 금리 차가 역전되는 것은 일단 크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2년물이 오르거나 10년물이 내리거나 2년물이 오르고 앤드 10년물이 내리거나 이 세 가지 조건을 일단은 좀 만족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조금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같은 상황은 제 판단에 있어서는 자, 2년물이 오르는 속도 그리고 10년물이 내리는 속도가 아니라 10년물이 오르는 속도 이 속도에 관한 차이라고 여러분들 일단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년물이 오르는 속도를 10년물이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이 스프레드가 역전이 됐다. 음수가 됐다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앞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세 가지 요건이 있었습니다. 2년물이 오르고 10년물이 내리고 그리고 2년물이 오르면서 10년물이 내리는 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전부 다 공통점이 있죠. 예, 10년물이 내린다라는 일단 공통점이 있어요. 자, 10년물이 내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뭐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을 일단은 전제로 본다라고 하면 자, 향후에 뭐 5년이든 10년이든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예, 채권에 더 투자를 많이 합니다. 안전자산인 채권에 더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채권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채권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채권의 수익률과 채권 금리는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2년물도 오르고 10년물도 오르는 상황입니다. 10년물이 내리는 상황이 절대 아니거든요. 자, 금리 인상 시기이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이 오릅니다. 채권도 팔려야지 뭔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년물과 10년물이 전부 다 오르는 현상이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전제 조건에는 일단은 안 맞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일단 판단이 들고요. 자, 두 번째로 자, 그러면 2년물과 10년물이 역전이 됐는데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실 그거는 아니다. 왜냐? 우리가 두 가지 데이터를 제가 일단 소개를 해드리면 금리 인상이 되고 이 채권 스프레드가 역전이 되는 것이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6개월에서 24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일단은 스프레드가 역전이 되는 현상이 데이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이 2년물과 10년물이 역전이 됐을 때 언제 어떤 위기가 오느냐. 이것은 데이터상으로는 한 23개월 정도, 한 2년 정도죠. 2년 정도 있다가 어떤 위기가 온다라는 게 일단 데이터화가 돼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년물과 10년물이 역전 현상이 되더라도 당장 내일 모레 그리고 다음 달에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위기가 온다라는 것은 일단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자, 거시적으로 일단은 큰 그림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이라는 그래프를 일단은 좀 가져왔는데요. 자, 요거에 대해서 일단 조금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정말 긴축재정 정책이 시작되는 그 초입의 단계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긴축재정 정책의 시기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그리고 왜 이것을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2021년, 22년 초에, 21년 말과 22년 초에 제가 여러분께 굉장히 좀 강조를 드렸던 그런 개념들이 있죠. 자, 일단은 인플레이션은 당연하고요. 2021년 말부터 인플레이션의 이슈는 굉장히 당연할 것이고,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어느 측면에서 봐야 되느냐. 제가 노동시장의 임금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미국의 상황은 어떤가요? 완전 고용 상태. 거의 완전 고용 상태에서 완전 고용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의 구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구인율이 굉장히 높은데 사실상 지금 구인을 할 수는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시간당 임금이 높아진다는 것은 어떤 재화의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 가격의 상승, 이게 다시 재화 가격의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촉발되는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2년에는 노동시장에서 임금 상승의 폭, 임금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일단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 거의 이제 1분기 끝났죠. 1분기가 끝난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조금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 하는 게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우리가 골드 3대 지표라는 게 있잖아요. GDP, 빈농지수, 그리고 실업률이 일단은 있는데, 실업률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전적인 일단은 지표지만 요즘에는 굉장히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표다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자, 실업률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께 일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좀 간단한 그래프입니다. 우리가 거시경제를 볼 때, 여러분 경제 어렵지 않습니다. 네, 거시경제를 볼 때 간단한 몇 가지 그래프로 현재의 상황,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탈피해야 되는지,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는지 간단히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산출량이 있고요. 우리가 퀀터티라고 하죠. 산출량이 있고, 자, 물가가 있습니다. 물가가 있고, 우리가 수요와 공급 곡선이 있죠. 수요와 공급 곡선이 있는데, 거시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총수요와 총공급이라고 부릅니다. 총수요와 총공급이라고 부르고요. 자, 총공급과 총수요가 만나는 이 지점이 바로 뭐다? 적정 물가입니다. 적정 가격이죠. 내가 이 정도 가격에서는 살 수 있다. 그리고 판매자가 내가 이 정도 가격에서는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적정 가격에서 일단은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일단 볼게요, 여러분. 이 상황은 미국의 상황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상황이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은 뭐죠? 우리가 인플레이션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요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다? 비용에 관한 인플레이션이 있다. 자, 비용에 관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유가의 상승 등등, 그리고 공급망이 지금
지금은 마비는 아니지만 공급망이 굉장히 활로가 뚫리지 않는 지금 상황을 빗대어 본다라고 하면 자 비용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지금 조금 심화가 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요. 공급이 줄어든 겁니다. 그렇죠? 공급이 줄어들고 자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수요 공급 곡선에서 줄어들면 이 직선이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왼쪽으로 가게 되죠. 자 그러면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가게 되고요. 잘 그려야 되는데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갔습니다. 자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이 어디죠? 여기입니다. 그렇죠? 자 최초에는 여기에서 적정 물가가 지금 형성이 됐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 지금 현재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가가 이만큼 오른 상황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상황이에요. 물론 수요 측면도 있고 공급 측면 두 가지가 다 있지만 지금의 이슈는 수요 측면보다는 공급 측면이 더 이슈화되고 있다. 더 문제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자, 공급 곡선이 이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물가가 이만큼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되죠? 물가를 내려야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간단한 이론이거든요. 자, 물가를 내리기 위해서 자, 어떤 정책을 쓰느냐? 수요를 줄이게 되죠. 네. 간단하죠. 자, 수요를 줄이게 됩니다. 수요를 줄이게 되니까 이쪽으로 이동을 했던 물가가 다시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나요? 자,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수요를 줄인다. 이게 미국에서 쓰고 있는 금리 정책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금리 정책. 자, 금리를 높임으로 인해서 어떤 자금에 대한 수요를 빨아들이는 겁니다. 자, 금리가 높으면 우리가 대출을 실행을 안 할 것이고 기업에서도 신규 대출을 쓰지 않을 것이고 기존에 갖고 있던 대출을 어떻게 합니까? 변동금리로 내가 돈을 빌렸다라고 하면 그 대출을 빨리 갚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럼 시중의 통화량이 적어지게 되겠죠. 자, 이 현상이 직접적으로 이 그래프 하나로 전부 다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물가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쓰는 것이 총 수요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것. 이게 보다 금리 인상을 써서 총 수요를 이쪽으로 인상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간단하죠? 예. 이 그래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네, 예전에 네. 경제 시간에 본 것 같네요. 네. 굉장히 좀 간단한데요.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느끼셨을 거라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일단은 좀 발생을 하죠. 여러분, 자, 물가는 떨어졌어요. 그렇죠? 자, 물가는 최초에 여기였다가 이 지점으로 이동을 했고 이 지점으로 최종적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근데 떨어진 게 또 하나 있죠. 뭡니까? 바로 산출량입니다. 산출량. 자, 최초에는 산출량이 이쪽에 있었는데 물가가 오르고 다시 물가를 떨어뜨리면서 산출량이 적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그 경제는 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고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 산출량이 떨어졌다라는 건 뭐죠? 기업이 생산을 덜 했다라는 것. 그러면 기업이 생산을 덜 하게 되면 뭐부터 없앱니까? 사람부터 자르죠. 네. 인건비를 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 시기 초입의 단계인데 금리 인상 시기 초입의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에 주목을 하셔야 되느냐? 실업률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화두를 한 번 더 던져드리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안 잡혀요, 사실은. 페드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올해 하반기까지는 지속이 될 것이다. 예. 페드 같은 경우에는 중앙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네. 시장의 충격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조금 안심되는 이런 멘트들을 많이 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건데 그런 페드가 올해 하반기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 금리 인상은 지금부터 2년에서 3년 정도 지속이 될 겁니다. 2년에서 3년까지는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히.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경제가 꺾이는 점, 그러면 물가가 꺾이는 점, 그리고 산출량이 줄어들어서 어떤 미국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 꺾이는 시점은 언제냐, 이게 중요하죠. 이거를 저는 한 2년 정도 일단은 본다. 왜? 금리 인상 시기가 맞춰지고 실업률이, 자, 산출량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실업률이 높아진다라는 거거든요. 실업률이 높아지는 시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일드 커브죠. 수익률 곡선이, 채권에 대한 수익률 곡선, 2년 곡선과 10년의 수익률 곡선이 교차된다라고 하면 6개월에서 한 24개월 정도 있다가 어떤 위기가 생긴다라는 걸 가정을 해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정도, 2년에서 3년 정도의 어떤 금융위기나 어떤 경제위기 혹은 어떠한 이슈들이 2년에서 3년 정도 있다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시발점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뭘로 판단하셔야 된다? 실업률에 일단은 주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발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에 대한 어떤 그래프를 설명을 할 때 필립스 곡선이라는 걸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지나서 2분기 때는 여러분들 지표 보실 때 제가 실업률과 비농 지표를 굉장히 조금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특히나 실업률 지금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3.8%, 3.6% 정도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실업률 굉장히 세심하게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나스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임금과 실업률에 초점을 맞춰서 미국 시장의 큰 그림을 봐야 한다. 이 점을 좀 강조를 재차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노란톡방에서 질문이 들어온 게 있는데요. 부자도일상님이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최근에 아시아, 중국 부동산 하이힐드 채권들의 디폴트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 부동산 하이힐드 채권이 1순위로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좀 궁금해해 주셨고, 지난번 헝다 사태와 비교를 하시면서 지난번 헝다는 별 문제 없었는데 이것도 그럴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네,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인데, 네. 자, 헝다 사태가 별 문제는 없었는데 증시가 이틀 정도 굉장히 조금 크게 빠졌습니다. 그때도 일단은 헝다 주목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일단 좀 잡아드리면, 부자들상님 굉장히 조금 잘 보고 계신데, 중국하고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 시장 중에 제가 일단 작년부터 굉장히 좀 강조를 드린 것이,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을 거의 대부분 이제 같이 가죠. 같이 가는데, 미국 시장이 좋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따라가지 않는 그런 모습 굉장히 많이 보이고, 미국 시장이 안 좋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더 크게 빠지는 모습 보인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자, 중국 시장, 홍콩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을 일단 비교를 했을 때, 중국, 홍콩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이 거의 비슷하게 가는 이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죠? 작년 6월, 작년 2월부터, 작년 6월이라고 일단 칠게요. 여러분 6.25 기억나실 거예요. 작년 6월 25일부터 고점을 찍은 다음에 거의 커브들이 우리나라와 중국 항생시장이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일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서 내부적인, 기초적인 문제를 일단은 조금 짚고 넘어가 드렸는데요. 중국과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버블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하고 원초적인 이슈가 동일하게 돼 있다라고 일단 제가 생각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헝다 이슈는 지금 잠잠해진 것이 사실이나,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헝다 이슈로 인해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얼마만큼 좀 불안정한지에 대한 그런 반증이 됐다라고 일단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사실은 마찬가지 시장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시장에 관해서는 좀 이따가 코스피 그리고 코스피 200 선물 보면서 한번 다시 제가 짚어 좀 드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는, 중국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일단은 그런 이슈가 터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충분히 미칠 것이다 라고 일단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미국 시장에는, 중국이 그렇다라고 해서 미국 시장엔 큰 영향이 없는 게 헝다 사태로 일단은 증명이 됐다라고 보고, 뭐 하루 이틀 정도 좀 그렇게 급등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어떤 금융 위기처럼 그런 임팩트는 주지 않을 것이다. 단 우리나라가 중요하죠. 우리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이 만약에 그런 버블이 꺼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물론 당연히 큰 충격을, 미국보다는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부자대상님이 높아지는 아시아권 디폴트가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 궁금해하셨는데 굉장히 잘 보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우짜님도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를 2년 후쯤으로 보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 왜 따로 봐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라고 남겨주셨는데 이 제가 부분은 방금 전에 일단은 조금 설명을 드린 건데요. 네.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 자, 2년 커브와 10년 커브, 미국이죠. 미국채 2년 커브와 10년 커브가 일단은 돌아갔습니다. 그게 뭐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금리 인상이 끝나고 어떤 전조 증상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린 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실업률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 제가 굉장히 조금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부동산 버블이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은 부동산 버블이 최초 어떤 이유에서든지 시작을 해서 부동산 버블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그 기간이 우리가 한 2년에서 3년 정도. 네. 이건 이제 경매랑 조금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 제가 여기에서는 언급을 크게 많이는 안 드리겠습니다. 해외 선물이니까. 그 기간이 2년에서 3년이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2년에서 3년이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중요한 이런 시장이 이런 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여러분. 제가 보기엔 지금 당장 뭐 내년에 어떤 일이 다 일어나진 않지만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2년에서 3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좀 빨리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 3년 일단은 넓게 보시고 큰 그림 잡으시는 이런 투자 전략 세우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선견 마스터님과 함께 국내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선견 선생이라고 보내주시면 관련해서 더 많은 이야기, 깊은 이야기 나누실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켜셔서 스캔만 해주시면 역시 질문도 남기실 수 있고 또 선견 마스터와 함께 이야기도 나누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노란톡방에 남겨주신 시청자님들의 질문 여쭤봤고요. 자, 국내 선물은 좀 어떻게 될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네.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요, 차트를 잠깐 좀 볼까요? 일단. 네. 자, 차트 일단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시면, 자, 기술적으로는 여러분 제가 뭐 수차례 일단은 강조를 드리는데 여기죠. 네, 기술적으로는 스펙트럼을 조금 넓게 본다라고 하면 376라인이죠. 346라인에서 374라인, 여기 박스를 제가 6월까지는 일단 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거되는 것은 이겁니다. 근거되는 것은 패턴상으로 여기에서 380에서 400라인이었죠. 380에서 400라인을 약 4개월 동안 박스를 그리고 큰 하락 다음에 다시 한번 박스를 치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생장하고도 일단은 조금 뭐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국내 선물 제가 브리핑을 일단 끝난 다음에 항생도 지금 핫 이슈가 조금 있기 때문에 항생도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국내 선물 일단은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제가 6월 달까지 일단 이런 모습을 일단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뭐 작년부터 일단은 지수를 맞추고 있죠. 2740 라인, 코스피 2740 라인에서부터 지금 이 지수까지 전부 다 제가 일단은 맞추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제가 여기에서 국내 선물하고 코스피 지수를 항상 말씀드릴 때 우리 주식하시는 시청자분들한테 굉장히 조금 죄송하게도 저는 크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일단은 드립니다. 거기에 큰 기반이 돼 있던 건 뭐냐면 우리가 패턴상으로 일단은 미국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않는 모습을 작년부터 일단은 좀 보이고 있다. 네. 자, 두 번째는 오히려 중국과 항생장을 따라가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중국이 최대 교육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중국을 더 이상 미국보다는 어떤 중국의 패턴을 더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작년부터 일단은 좀 분석이 되고요. 자, 중국의 패턴을 일단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면 중국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이슈를 하나 좀 소개를 해 드릴 건데, 자, 그 이슈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할지 아니면 패턴대로 박스장을 치고 나서 다시 한번 하락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2400 라인, 제가 빠르면 저번 주에 빠르면 6월 달에 2400 라인을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노란톡방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자, 물론 가정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어떤 증시를 예측을 할 때는 어떤 희망적인 내용을 전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네. 굉장히 조심조심해서 어떤 해칭 수단을 여러분들한테 강구를 해드린다라든가 이러이러한 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훨씬 여러분 계좌에는 도움이 된다라는 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에 따른 것을 제가 바로 그냥 항생 좀 장을, 중국과 항생장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같이. 자, 항생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장도 마찬가지고. 네. 제가 주말 특강에서는 2021년 말에 말씀을 드렸고, 요 신세계 리턴즈에서도 약 3번에 걸쳐서 중국과 홍콩 관련 시장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조금 생소하셨을 겁니다. 중국 경제공작 회의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많이 드려서 지루하신 분도 계셨을 거고 그랬을 건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요즘에는 이런 거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공작회의 내용을 사실은 지금 굉장히 다 따라가고 있다. 여러분들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이슈가 하나 터졌었죠. 자, SEC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소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입니다. 사실은 미중의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싸우다 보니 거기에 속해 있는 특히나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조금 많이 피해를 본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린 바가 있죠. 네. 뉴욕에 상장을 했던 디디 출신 같은 회사는 어떻습니까? 자진상폐를 해버렸습니다.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상장되기도 어려운데 어쩔 수 없이 자진상폐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왜? 자, 중국 경제공작회의에 보면 딱 나와 있다. 텍스트가 많은데요.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중국은 기업들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제재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텐센트, 알리바바, 디디추싱 등등등 여러 가지 기업들이 중국 정부에서 엄청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벌금도 많이 내고 기부금도 많이 내고 그리고 상장 심사도 받지 못하는 등등의 굉장히 많은 페널티를 자국 정부에서 받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로 인해서 2022년에 이런 빅테크 기업이 미국에 과연 상장을 유지할 것인지 사업을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굉장히 많이 붙는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죠. 자, 그래서 나타난 것이 뭐냐? 어저께자로 주말자입니다. 주말자로
자, 지금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 미국이 쉽게 얘기하면 중국 기업들, 그러니까 미국 뉴욕에 상장되어 있던 기업들에 대해서 회계 감사를 해야 되는데 특히나 회계 감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이 기업이 도대체 누구의 기업인가에 대한 부분, 첫 번째, 중국 정부가 개입을 해서 중국 정부가 실소유자인데 미국에 상장을 한 게 아닌가,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뭐죠? 중국 기업, 상장이 돼 있는 중국 기업의 데이터들을 오픈을 해라. 미국에 오픈을 해라라는 건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경제공작회의에서 소개드리면서 쭉 설명드렸습니다. 데이터보안법이라는 게 있어서 어떤 사기업의 데이터를 중국 정부가 가지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절대 공개 안 한다. 자, 이것 때문에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타격을 입었다. 그래서 이번에 다섯 개 기업이 우리나라로 치면 상장 폐지 실질심사 예비입니다. 예비를 지금 받으려고 하니 중국 정부가 지금 꼬리를 내렸습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 오늘자에서는 협조를 하겠다라고 또 뉘앙스가 바뀌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자, 항생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항생 차트를 보시면, 자, 여기에서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 요 두 개의 캔들 굉장히 급등을 했고 오늘도 굉장히 많이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크게 본다라고 하면 아직도 매도 관점이겠죠? 대세 하락입니다. 작년 2월부터 10,000틱 이상, 13,000틱이 떨어지는 굉장히 큰 급락 중에 이런 뉴스, 중국이 일단은 사실 꼬리를 내린 거죠. 중국이 일단은 꼬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급반등하는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고 중국 시장이 이거를 만약에 수용을 한다라고 하면 미국에 관한 모든 것들을 수용을 한 건 아니에요. 미국의 제안을 모두 수용을 한 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는 아직도 중국 정부에서 컨트롤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콧대 넣었던 중국이 그런 식으로 일단은 꼬리를 내렸다는 것에 시장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서 일단 V자 반등으로 가는 초입에 있다라고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자, 이 이슈를 제가 하나 좀 가지고 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자, 2008년 이후에 14년 만에 이례적으로 무역 수지 적자를 일단은 기록했습니다. 3월에. 자, 이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나라는 중국 이슈 플러스 이게 원유 원자재 이슈하고도 좀 같이 버무려지는데요. 자, 에너지 자원의 무기화라고 제가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에너지가 별로 없죠. 네. 에너지가 별로 없는데 에너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세계에서 에너지 있는 그런 나라에 굉장히 좀 힘을 못 쓰고 있다.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 타이틀은 일단은 제가 좀 뽑았는데요. 에너지가 곧 무기가 되는 시대에 도래를 했다라고 일단 제가 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자, 국내 시장에 수출이 되고 수입이 되는 여러 가지 품목 중에 자, 수입 품목들의 대부분 에너지 가격이 일단은 상승을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쭉 보시면 왼쪽에 뭐 LPG도 있고요, 빵도 있고요, 등등등등 있고 제가 밀 가격을 저번 주에 굉장히 밀 가격 굉장히 좀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세계 밀의 한 20% 정도를 우크라이나가 일단 생산을 하고 뿌리고 있는데, 네. 자, 그 밀을 저기 만드는 그런 밭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가 지금 초토화가 됐어요. 초토화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밀 가격 일단 보시면요, 여러분. 자, 마이너스 0.5에서 지금 13, 거의 13까지 일단은 올랐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수입이 굉장히 조금 많죠. 원자재 수입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자, 최신인데요. 국내 수출액이요. 역대 최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635억 달러 달성을 했는데 네. 무역 수지는 적자를 봤다. 자, 수출이 최고인데 수입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었는데 네. 지출이 많았죠. 그렇죠.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무역 수지는 계속 지금 흑자를 3개월 연속으로 일단 적자입니다. 적자 상황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자, 중국과 항생 시장이 어떻게 뚫릴 것인가? 지금 일단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뭔가 반등의 기회, 항생 시장도 반등의 기회를 일단 좀 얻었다라고 볼 때 우리나라 시장도 이런 것에 편승을 해서 지금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고 있고 원자재 가격으로 해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지만 어떤 반등의 시그널을 줄지 아니면 패턴대로 하방 2,400포인트까지 일단은 가는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보일지 여러분들이 중국과 홍콩 시장 일단은 지속적으로 보시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예측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밑에 QR코드 찍으시면 제 방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톡방에서 노란 톡방에서 제 의견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항생 선물 리뷰도 들어봤고 또 국내 선물 리뷰도 들어봤는데 자, 저희 노란톡방에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자, 써니님께서 안녕하세요, 선견 마스터님. 유가가 다시 $100 돌파했는데 유가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여쭤봐 주셨어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요즘에는 되게 어려운데요, 정말. 네. 유가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일단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나면은 $100 돌파할 것이다. 아니면 못할 것이다. 예, 말씀을 드렸는데 전쟁이 일어나 버렸고. 그렇죠. 예, 일어나 버렸고. 자, 제가 두 번째로 공급만 얘기를 좀 했습니다. 공급. 자, 지금 유가를 풀 수 있는 것은 수요는 어차피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공급을 건드려야 우리가 유가가 조금 풀릴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풀리지 않을 것 같던 공급이 풀려버렸어요. 자, 비축률을 굉장히 좀 많이 풀기로 했고 네. 미국에서 그 다음에 증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던 산유국들이 일단은 증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지금 어떤 장기적인 모습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아직도 저는 유가 같은 경우에는 상승의 기운이 남아있다라고 일단은 봅니다. 자, 기술적으로 일단 보면요. 기술적으로 보면 물론 공급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유가가 굉장히 조금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자, 일단은 종가상으로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종가상으로 심리적 저항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리적 저항선이 일단은 $100 정도로 일단 보시면 자, 두 가지 포인트 일단은 접어 드릴게요. 자, $100가 일단은 심리적 저항선이고요. 요거는 제가 매도 쪽으로 오버슈팅이 됐을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라인입니다. 일단 두 가지 라인을 제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대충 찍어서 $93.40 정도 그리고 $100입니다. 요 두 가지 라인을 일단은 지킨다라고 하면 향후 $150 선까지 말씀드린 $150 선까지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이런 기술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제가 볼 수 있고요. 자, 공급이 일단은 확대가 됐어요. 공급이 일단 확대가 되면 유가는 밑으로 가는 게 일단은 맞습니다. 그래서 며칠 사이에 굉장히 좀 많은 변동폭을 일단은 보이고 있는데 자, 심리적 저항성이 $100를 뚫기는 했는데 종가상으로는 아직도 위에 있기 때문에 어떤 모멘텀이 있을지 이번 주에 일단은 좀 지켜보시고 $100 위에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자, 선견 마스터님 마무리하시기 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은 긴축재정 정책의 초입의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겁니다. 저희도 여기 출연하는 저희도 굉장히 많은 연구하고 있고 네. 여러분들한테 양질의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매일매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하단에 지금 노란톡 QR코드 일단 찍으시면 바로 다이렉트로 저랑 만나실 수 있고요. 매일매일 공부하시고 의견 나누시면서 시장에 대한 안목, 눈 키우시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의 길로 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게 달려오다 보니까 어느새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해외 선물 투자 팁,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통해서 들려드렸는데요. 자, 오늘 출연하신 선견 마스터님, 이번 주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실전 매매의 끝판왕 이평선 매매 기법이라는 주제로요. 무료 강연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금요일에 출연하는 골드도치 마스터, 일요일 낮 1시에 단기 매매 총정리, 일목균형표와 볼린저 밴드의 보조지표 활용 3탄이라는 주제로 주말 무료 특공 하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하셔도 되고요. 스캔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의 해외 선물 리턴즈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안내해드리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